힙한 브랜드가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유행을 따라가는 순간 이미 유행에 뒤처졌다고 생각해요. 도넛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는 것이 트렌드여서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이해도가 높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저 뭐지? 너답네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해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파이가 넘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돼버리는 거죠. 너무 브랜드에 힘주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상대방들이 공감할 수 있게 얼마나 잘 설계해주고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저렇게 하네, 진짜 잘한다, 이렇게 딱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서생을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출판사 필름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힙한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의류 같은 소비재 브랜드만 브랜드가 아니라 요즘은 작은 가게나 카페도, 심지어 이런 유튜브 채널도 다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요즘, 힙하면서도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브랜딩되는 걸까요? 오늘은 요즘 힙하다는 브랜드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분을 모셨는데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5년차 마케터이자 다양한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고 브랜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브랜딩 디렉터 허준이라고 합니다. 브랜딩 디렉터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제가 아는 브랜드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아마 돼요.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브랜드들은 GFFG라는 회사에서 뭐 노티드, 네, 다운타우너, 뭐 리틀렉 등등 다양한 브랜드들을 했었었고요. 실제로 클레 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해서 아예 메뉴 레시피까지 만들고 그 메뉴를 다 해서 이제 오픈까지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공간 브랜드로 굉장히 핫한 기업 네. 글로우 서울이라는 회사에서 뭐 호우주의보, 살라댕, 템플이나 엠버시 등등 다양한 브랜드들의 브랜드 인큐베이팅 및 그다음에 브랜드 기획을 했었습니다. 성수동 가면은 뭔가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브랜드들. 글로우 서울에 있는 브랜드 두 개는 네. 마크 말했던 브랜드는 성수동에도 있고요. 네. 그 오픈까지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했었었고, 그다음에 GFFG 브랜드들도 성수동에 이제 피지스의 매장 안에 있다가 지금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노티드일 음. 것 같은데 네. 줄 서서 먹는 도넛이다, 웃는 시그니처 마크 이런 것 네네.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가게만이 아니라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굿즈로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막 마트에도 막 이렇게 쭉 깔려 있고 막 네네.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가게였다가 이게 이렇게 큰 브랜드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스토리부터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GFFG에 들어갔던 거는 18년도 9월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브랜드가 있었던 게 다운타우너랑 리틀렉, 노티드 이 세 개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미 다운타우너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쓰는 유명한 가게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고요. 네, 버거 가게. 네, 맞아요. 수제 버거집이었는데, 그리고 그 리틀렉이라는 미국 가정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네.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이 브랜드랑 노티드 이 두 개 브랜드가 이제 좀 더 성장이 필요했었죠. 근데 특히 노티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금 고민이 많았던 브랜드였어요. 왜냐면 왜요? 리틀렉은 레스토랑의 음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개하기 좋았고, 그때 당시 이제 올리브 TV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음식 관련 채널들을 하면서 레스토랑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노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도넛 가게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원래는 카페랑 디저트를 파는 가게였고 그 안에서 이제 뿌티 케이크라고 해서 되게 조그만 케이크들 있잖아요. 예쁜 네네. 아담한 사이즈의 케이크들과 음료를 팔았었는데 고민이었던 게 뭐였냐면 항상 사람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카페를 가면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카페를 가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피크 시간대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막상 가게가 영업이 끝나고 이제 포스 이제 계산되어 있는 하루의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GFFG 대표님이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제가 들어갔을 때 같이 이제 챌린지 받았던 거랑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이 매출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커피를 먹는다고 한다면
음료가 한 잔당 5,000원씩에다가 네. 너 쬐끄만 케이크 하나 먹는다 하면 그 5,000원 하면 요 테이블에서 15,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쵸. 짧아도 1시간, 길면 2시간에서 네. 3시간도 가겠죠. 네. 근데 그렇게 2시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테이블은 15,000원이라는 객단가로 묶이게 돼요. 근데 이 방에 10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한 턴을 도는데 15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카페들의 영업 시간이 거의 10시간 정도라고 했을 때는 5회전 정도가 돌아가요. 그럼 15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죠? 얼마죠? 75만 원. 당황스럽네. 마케터들은 수에 좀 능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계산들이 굉장히 빠른데 75만 원이 나와요. 네. 근데 75만 원으로 30일 그러니까 75만 원 1매출이니까 아, 그렇죠. 30일을 한다면 한 2,300만 원, 2,200~3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건데 그게 많지 않은 건가요? 2,3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라는 금액보다는 2,300만 원 중에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날라가요. 그렇죠. 엄청 크니까 또 거기는 네. 또 장소가 좋으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1,500만 원이 남죠. 네. 근데 보통 원가율이 한 30~40%가 되니까 30% 정도 잡는다고 하면 2,300만 원에 30%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또 원가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미 1,600만 원이 날아가요. 제로비나 이런 거. 그러면은 남는 돈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었거든요. 월급? 한 명만 300만 원으로 계산해도 그러니까요. 지금은 하루 매출이 물론 그보다 높았어요. 100만 원 단위가 넘긴 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보기엔 되게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임대료를 줄이자, 고정비를 줄이자 해서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까? 아니면 지하나 좀 임대료가 싼 데로 갈까? 2, 3층 높이도 좀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노티드랑 카페에 대한 연상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결론에 달았던 건 뭐였냐면 이제 항상 저희가 다운타운이나 리틀렉은 인기가 좋았으니까 거기서 네. 이제 미팅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미팅 실제 얘기를 나누는 건 카페로 가서 하잖아요. 네. 그때 노티드를 가거든요. 어.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랑. 그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직업병상 손님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보는 쪽에 앉아요. 왜냐면 손님들의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계속 보는 것들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들어왔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앉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이 왔을 앉아서 텐데. 단돈 15,000원이라도 벌었을 그치. 건데 아.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갔던 건 뭐냐면 저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뭐라도 쥐어보냈으면 좋겠다. 손에 일단 들려서 왔는데. 손에 들려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대표님과 저의 생각이 이제 닿았고 그래서 테이크아웃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연희동에 있는 유명한 양갱집도 가서 양갱도 한번 샘플로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테이크아웃일지 메뉴는 정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출을 이 자리에 대한 한계는 있으니까 이걸 부스팅하기 위해서는 그쵸, 추가적인 게 네, 필요한데 무조건 집어가게 만들고 객단을 높여야겠다라는 것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메뉴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양갱도 그때 유명하다는 건 다 가본 것 같아요. 추러스도 했었는데 그때 안 했던 이유는 스트리트 추러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명하죠. 네, 근데 그때 살짝 인기가 많이 내려가고 있을 때여서 그래요? 추러스는 좀 이제 한물 간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 베이글 얘기도 나왔었는데 베이글은 사실 식사빵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햄버거는 어느 나라 음식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죠? 미국 아니에요? 그쵸. 리틀렉도 미국식 가정식을 표방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음식들을 하는 브랜드잖아.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가 뭘까 했을 때 도넛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셰프님한테 원래는 되게 글라이즈드 되어 있는 도넛은 뭐냐면 그러니까 초코나 막 그런 코팅되어 있는 도넛 알죠? 링 도넛. 그쵸. 되게 헤비하고 길티한 뭐 심슨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엄청 달 것 같은. 네, 그런 도넛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네. 셰프님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만들어주세요. 되게 아담한 사이즈의 크림이 가득 차 있는 도넛을 맨날 만들어주시는데 그건 조금 더 달게라도 해달라, 크기라도 키워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해서 되게 다투었었는데 먹다 보니까 저 원래 도넛을 잘 못 먹거든요. 네. 2개 이상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테이크아웃이면 많이 사가는 게 좋은데 여러 개 먹을 수 있다면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결국 그 도넛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테이크아웃 해야 되니까 그 용기를 만드는데 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티드 박스가 된 거예요. 좀 더 그런 컨셉을 여기 박스에 좀 담아오는 느낌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그 스마일 로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실제로 제가 기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됐잖아요. 네.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돈도 안 남고 그쵸. 심지어는 열심히 빚을 질 수도 하는데. 있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스마일 로고를 만든 거고
크림이 이렇게 묻잖아요. 네네네. 그걸 닦아먹기 위해서 혀를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쵸, 혀가 그쵸. 메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림을 닦아먹는 거를 제스처화해서 그 박스를 만들고 행복을 담은 우린 도넛이다. 그래서 도넛을 딱 출시하게 되는 거죠.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도넛으로 행복을 가져가세요 만들면은 네. 과연 사람들이 살까요? 뭐 그걸 알려야 사겠죠. 사람들이 네. 그냥 사진 않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뭐가 행복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행복인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의 고민이 굉장히 증폭돼요. 왜냐면 메뉴 개발도 다 같이 했고 박스 디자인도 뭐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했어. 이거 알려야 되잖아. 출시했어. 근데 안 팔리면은 그렇죠. 모든 회사가 그 다음에 프레셔를 어디서 하느냐 마케팅 팀에 나거든요. 야, 마케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린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제 이렇게 안 나가? 공이 넘어왔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 행복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어요. 물론 그거에서 저는 항상 뭔가 브랜드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성을 정할 때 제 경험을 빗대어서 설득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뭔가 예를 들어 아이돌을 모르는데 아이돌 음악을 만든다고 한다면 진정성이 없고 그쵸. 잘 만들 가능성이 적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제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힙합을 좋아하는 거로 많이 들은 거로 힙합 음악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전자보단 더 잘 만들 가능성이 커지겠죠. 힙합 좋아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돌도 좋아 다양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거랑 내가 공감했던 거로 해서 설계를 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항상 했었었고 그쵸. 그렇게 전략을 짜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아니면 뭐 할 때? 뭐 할 때를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번뜩 켰던 게 크리스마스였거든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모든 게 풍요롭고 따뜻하고 그 추운데도 뭔가 따뜻한 훈훈한 느낌 있잖아요. 다들 웃고 다니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네. 근데 그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빛나는 행복했던 나의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진짜 부모님이 산타클로스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산타클로스가 갖다 주는 나의 선물. 얼마나 설렜는지. 네, 그게 설레고 그거 받았을 때에 대한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무슨 선물 줄 거라고 정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선물 자체가 주는 그 감동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을 때 내가 그 감동을 느꼈었고 이게 나의 행복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선물로서 한번 설득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그 전략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노티드 도넛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담겨있는 그 박스가 사람들에게 선물로 인식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2박스씩 선물하는 거였거든요. 한 박스에 총 6개가 들어가요. 그냥 2박스면 1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도넛을 몇 개 드시나요? 한 번에? 저 많이는 못 먹고 한 2개? 그러면은 이렇게 6개가 들어있는 2박스를 받으면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다 못 먹을 것 같다. 그쵸? 누구를 뭐 줄까 이런 거. 맞아요. 그쵸? 저한테 선물 받았던 대부분 친구들이 나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하나만 봐주면 돼. 왜냐면 무료 심지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물이란 행위에 대해서 행위로만 봤을 때 2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테이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테이커와 기버의 기분을 다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는 행복도 있고 받는 행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한 박스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너 맛있게 먹고 우리 브랜드 부족한 건 점이나 아니면 뭐 너가 이걸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브랜드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인 거고 다른 한 박스는 오늘 저녁에 뭐 데이트가 있던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품으로 돌아갔을 때 너가 선물을 줘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준 거죠.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서 왜 언제까지 뭐 올려주시고요, 뭐 광고 붙여주시고요, 해시태그는 해주시고요, 위치태그 해주시고요, 개런티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걸 목적을 가지고 물론 애들이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목적은 있었지만 전 그걸 푸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가 이걸 받는 행복과 주는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박스씩. 네.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더 진짜 친한 친구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들보다 더 많이 올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정답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그 친구는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좀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치. 실제로 제가 올리지 말라니까 부담 없이 그냥 안 올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친구에게서 또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올려줬어요. 왜냐면 우선 이런 히스토리가 없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선물이니까 맞아. 그게 고마워서 누구야 고마우면서 올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넛이 아까 전에 난 2개 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한 박스에 6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당 거의 3,000원 정도에 네, 판매한다고 네. 했을 때 18,000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맞아. 이미 객단가 한 명이 우리 둘이서 이 테이블 차지한 것도 높아졌어요. 그러네. 3,000원이. 근데 그중에 6,000원은 맛있게 먹어요. 2개. 근데 튀긴 음식 치킨 같은 거 다음날 먹으면 어떻죠? 맛이 없죠. 그쵸? 도넛도 똑같아요. 튀기는 거라서 다음날 되면은 그냥 그저 그런 맛으로 6,000원을 먹게 돼요. 그럼 12,000원 이미 쓴 거죠. 세 번째 날 남은 마지막 6,000원 2개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거 안 먹고 버려요. 아 맞아. 튀긴 음식이 이미 좀 그러니까. 맞아 눅눅해지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사실 뭐 그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줬을 때 나도 똑같이 18,000원 쓰고 누가 줬을 때 그 사람이 되게 이걸 받고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18,000원 오롯이 그대로 포만감, 되게 즐거운 포만감으로 와요. 직접 먹은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의 만족감을 준다. 네. 근데 더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포만감은 계속 먹을 수 있는 포만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누군가한테 선물했는데 만족스러웠어? 오후에도 약속 있으니까 오후에도 사가야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 효과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는지, 물론 이건 제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해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노티드가 저 있을 당시에 한창 이제 하이브를 올리고 있을 때 청담점 같은 경우에는 오픈과 동시에 오셔서 100박스씩 사가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팀은 있었어요. 그거는 뭐 단체 선물인가요? 그러면? 100박스를 혼자 먹지 않겠죠? 그렇죠. 뭐 공동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반에서 누군가 반장이 됐을 때 맞아 뭐 떡 돌리고 뭐 네. 돌리고. 저 때는 그 새우버거나 아니면 맞아, 롯데리아 맞아. 불고기버거였거든요. 저도 뭐 과자 같은 거 돌린 것 같아요. 뭐 100일장 상 받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노티드 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얘기가 뭐냐면 반장으로 돌리는 게 노티드 도넛이었던 데가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제 또 바뀌었구나. 네. 노티드 도넛으로. 또 압구정 로데오나 청담이면 얼마나 또 구매력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분도 계셨고 부산으로 그렇게 다 가져가서 부산 아파트에서 나눠 먹으려고 산 데도 있었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찌 됐든 너무 재밌었던 건 원래 아까 매출 얘기했잖아요. 네. 뭐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스탠다드하게 1억 이상 파는 카페면은 저는 대박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억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매출이 300만 원 이상 나와야 돼요. 330만 원 정도? 네, 그래야지 한 1억 가까이 되겠죠. 근데 하루에 100박스가 아침과 동시에 팔리면은 18,000원짜리가 100개니까 180만 원이잖아요. 이미 330만 하루에 타겟하고 있는 매출의 60, 70%를 시작하고 가는 거죠. 그러네. 그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걸 먹는다라고 했을 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18,000원을 주고 2개는 만족스럽게 먹고 2개는 그저 그렇게 먹고 2개는 버렸어. 그러면 그 18,000원이란 돈을 또 쓰기 전까지는 1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미 먹고 그 맛에 질렸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물로 바꿔주면은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그쵸. 1시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좀 재밌었던 거는 제 주변에 남자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노티드 도넛을 청탁을 많이 했거든요. 청탁? 네. 여자분들이 아닌 제 지인이니까 네. 야 좀 직원 할인 좀 안 돼? 아니면 준아 따로 빼줄 수 없고 줄을 너무 서야 되니까 준아 따로 빼줄 수 없어? 막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정말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 40박스를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한 3, 40번을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근데 아직도 도넛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다 선물용으로 쓴 거네요. 네. 아마 그 분이 만나고 썼던 어떤 여성분은 먹었겠죠.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도넛 맛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바에는 하나 정도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브랜드가 단순하게 내가 먹고 싶은 킬링 타임에 대한 그 도넛이 아니라 남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거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은 전 정말 이건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카카오 선물하기거든요. 심지어 그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으면 맞아. 제 생일 때 그거를 딱 해줘요. 맞아. 네. 친구들이나 어줍지 않게 그 사이인데 선물해주기 진짜 고민 많이 되잖아요. 뭐가 뭘 좋아할까 모르겠고. 그리고 이 금액이 맞나 아닌가도 되게 그치, 고민되고 그치. 그다음에 어줍지 않게 사주면 이미 있으면 어떡하지? 맞아. 막 가끔 한번 카카오 선물하기 폐해는 뭐냐면 핸드크림이 한 30개를 받은 적 있어요. 네, 거의 맞아. 모든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거의 약간 샵처럼 가지게 되는 맞아, 멀티샵처럼 이렇게 가지게 맞아. 돼서 오히려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노티드의 그 도넛이 딱 그 포지셔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대도 나쁘지 않고 근데 웨이팅해서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산 거에 대한 어쩌면 나에 대한 정성도 드러낼 수 있고 이게 노티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하이파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받게 하는 그 구조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사실 테이크아웃은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정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테이크아웃은 만석닭강정이거든요. 오, 속초에 있는 거. 네, 거길 가면 무조건 그거를 한 박스만 사지 않아요. 맞아요. 옆집에도 전화해서 너 만석닭강정 왔는데 너 거 사다 줄까? 그치, 그치. 뭐 서울에 친구한테 사다 줄까? 하면서 여러 사람 걸 사가잖아요. 자기 먹을 거라면서. 맞아요. 전 노티드가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아,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내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사야지 매출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돈 없게 만석 닭강정을 꿈꾸며. 뭐 그렇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많이 모티베이션 받았고 나도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영위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사람들 인식에서 나 오늘 도넛 먹고 싶은데 도넛을 사야지가 아니라 나 누구한테 오늘 만나는데 선물 뭐 사갈까? 노티드 사가면 되겠다. 로 연결이 되면서 노티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사실 도넛집이고 뭐 도넛 맛집으로도 당연히 알려져 있지만 내가 먹을 도넛보다는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도넛으로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그쵸. 그 브랜딩을 주님께서 하셨던 건데 사람들이 오늘 브랜딩 얘기하러 나왔는데 뭐 매출 얘기하고 객단가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브랜딩이 정확히 뭔지 뭔가 이렇게 브랜딩 다 뭐 얘기를 요즘에 너무 많이 하는데 아직도 뭐 마케팅이랑 브랜딩 혼용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개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뭐 매출 얘기하고 무슨 뭐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브랜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브랜딩은 하나의 전략이나 기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막 디자인, 맞아. 로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뭐 브랜드 컬러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그쵸.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브랜딩은 그 브랜드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저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허준이라는 사람이고 제가 하나의 브랜드라고 했을 때 네. 저라는 브랜드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브랜드에다 ing가 붙은 게 브랜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행형인 거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로서 그 규격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변모하고 계속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했으니까 태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응애응애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중학교 때는 힙합 가수가 되고 싶다. 그쵸. 지금은 브랜딩 디렉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인생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 뭔가 저만의 취향과 가치관이 생기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처럼 브랜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매출이나 이런 구조들 이 모든 것도 저는 브랜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브랜딩이 하나의 뭔가 파츠처럼 아니면 뭔가 회사를 이끄는 데에서 기술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보다는 회사 자체가 존속하고 하나의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래서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그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브랜딩 안에 있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도 계속 과정을 만들어가려면 음식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브랜드라는 자체는 음식과 그 먹는 것이 매출이라는 구조로서 자신이 어쩌면 음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욜로족이야. 아니면 나는 되게 뭔가 하드워커야. 자신의 방향성과 그 가치관을 지키면서 그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가는 것처럼 세컨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세컨드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브랜딩 디렉터의 일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이 브랜드의 그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들을 그 구조도로 만들면서 그걸 꾸준하게 이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결국은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청산유수 같아서 이해가 너무 쏙쏙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 이제 겉모습만 바꾸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 뭐 스토리만 있으면 브랜드야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게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다고 멋진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고 매출이 나오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구조도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브랜딩 과정 중에 하나다.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그 퀀텀 점프하면서 성장했었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네. 사실 그건 GFPG가 맞긴 해요.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저한테 너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그 전까지는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헤드로 일했었거든요. 그 막 시즌 광고 같은 거 기획해서 촬영하고 대물량 물건 팔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기획해가지고 매장에다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저는 제어의 일만 했어요. 그건 속으로 디자인 왜 이렇게 못해? 뭐 MD들 왜 이렇게 바잉 못해? 매장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GFFG,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는 굉장히 큰 볼륨의 큰. 회사였거든요. 매출도 그렇고. 네. 근데 GFFG 처음 갔을 때는 구멍가게처럼,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없었었고, 진짜. 심지어 제 사무실은 냉장고 바로 옆이어가지고 여름인데도 패딩 입고 일했어요. 아. 식자재들은 차가운 데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열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본사에 있으면 다 에이전시들을 시켜서 바이럴 대행사에다가 맡기고 광고 대행사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없이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AI로 뭐 로고 수정도 하고 포토샵으로 막 POP도 만들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컨텐츠도 만들고. 아이폰으로도 다 찍으셨다고 네,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네. 매장에 가서 애들이랑 협조해야 되고 가끔 애들이 너무 바쁘면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남겨.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을까?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다 보가 한번 먹어도 보고. 지금 코로나여서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런 사람이 없을 건데 원래 셰프들은 남은 음식을 먹어요. 백주방에서. 뭔가 이상한가 해서. 음식이 조리가 잘못됐나, 그쵸. 아니면 재료가 상했나, 아니면 뭐 간이 잘못됐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걸 보면서 아야 뭐 거지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 매장은 정말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고객들에 대한 퀄리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매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처음에 마케터로 들어갔으니까 네. 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일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까?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브랜드, 이 음식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이런 생각의 확장이 엄청 증폭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일만 잘해야 돼가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나의 일을 통해서 저들을 규합시키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를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게 저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켰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브랜딩 디렉터로서 일을 했을 때 그러면 가서 어떤 브랜드의 뭔가 전략을 짜주고 이런 것들 되게 멋있는 걸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회사는 브랜딩 하자가 막 컨셉 하자에서 들어갔는데 매출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재무제표를 까봤는데 네. 엉망이에요. 대표님이 재무제표나 수익률이나 지금 인건비나 이걸 몰라서 CFO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들, 그 재무나 이런 거 네네. 설계를 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아 진짜요? 네. 원래는 브랜딩 하러 갔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네. 브랜딩의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겉만 멀쩡하면 뭐돼? 뭐 장기들이 다 썩어 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종합 검진을 그쵸, 하고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더 응급한 곳에 먼저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브랜드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탄탄한 육체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안 되고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영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꽤 큰 회사들이랑 조인을 해서 네. 그 회사에서 물론 대외적으로는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어느 네, 네. 회사가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오. 어떤 회사는 뭐 이제 IR이라고 해서 이제 네, 투자를 네, 받아야 네, 되는 그 투자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저게 무슨 브랜딩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매출 얘기가 무슨 브랜딩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한 모든 제반 상황들을 저는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브랜딩이라 생각하고 GFFG 때부터 제가 이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뭐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이런 일들이었어요. 애가 많이 힘들어하면 그 인사과처럼 네. 애들을 불러다가 면담도 하고 개인 인생 설계도 해주고 같이 뭔가 달릴 수 있는 그런 힘들도 만들어주고 전 이것도 하나의 브랜딩이거든요.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맞아요. 내부 브랜딩을 통해서 한 팀으로 원팀으로 규합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건 그게 저는 진짜 메시지를 어떻게 맞아요. 내보내는지 너무 중요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브랜딩이 전 끝이라고 봐요. 인터널 브랜딩이.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보여지는 멋있는 것보다는 저는 모든 사람,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맞아.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우리 이쪽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여기서 더 그치. 멋있는 건 고객들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저는 이때가 제일 짜릿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GFFG 때랑 계속 느끼고 있고 그 동료들이 이제 나와서 또 같이 열심히 다른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아 같이 이렇게 호흡했던 그 기억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내 회사가 더 커졌을 때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도와주고 있는 회사들도 빨리 그런 환경이 돼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월급쟁이로서 그냥 출근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출근하기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겉모습만 뭐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실을 잘 정돈하고 잘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브랜딩이다.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성수동 얘기했는데 성수동에서 엄청 힙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카페. 호우주의보. 네, 호우주의보 레인 리포트라고 네, 맞아요. 하던데 이런 독특한 컨셉을 좀 잘 경험할 수 있게 오프닝 파티를 네. 기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우선은 호우주의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로소설에 제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날짜를 받아놓고 있을 때 첫 번째 미션이 이제 메가 브랜드 2개가 글로우에서 기획해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오프닝 세레모니를 우리가 기획해야 된다. 그걸 착수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받았던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커피가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비 오는 날 왜 커피가 맛있으니? 잘 몰라요. 습도가 높으면 향기가 되게 잘 퍼져요. 아, 커피 뭐 좋아하세요?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진짜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아이스로 하면 향이 거의 나지 않는데 원래 커피는 따뜻하게 먹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FM 같은 거잖아요. 그때는 향이 훨씬 발열되고 거기에 습기가 많으면은 그 향이 잘 퍼져서 머릿속으로 향을 먼저 맡게 되면은 그 음식을 상상하게 되면서 먹었을 때 더 풍미를 크게 느낄 네.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가 맛있다라는 그 컨셉의 카페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비가 내리게 네. 하고 습도가 이제 또 거기에 적절하게. 네, 그쵸. 근데 그걸 위해서 비를 만든다? 개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도 바로 설득은 안 돼요. 네, 저도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비를 만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님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대표님,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지 브랜딩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집요하게 요청을 하니까 대표님이 사실 이거를 오래전에 기획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속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뭐였냐면 본인이 사셨던 집이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좀 몇 층이 있었나 보죠. 내려다 보면 그 지하철역이 보이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동거하고 있던 친구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날이고 그 대표님은 그날 쉬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일어나서 친구가 야 너는 출근 안 해? 그랬더니 나 오늘 집에서 쉬는데. 그랬더니 아 부럽다 하면서 이제 짜증 내면서 나간 거죠. 근데 왜 짜증 냈냐면 밖에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었대요. 나가는 거 이제 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우산 쓰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우산 막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물 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막 그 바로 앞이니까 우산을 드는데 피진 않고 뛰어가면서 엄청 짜증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이렇게 여유 있게.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봤는데 그날따라 커피가 엄청 꼬숩더래요. 그 고소함이 네. 맞나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습도가 높으니까 향기가 잘 퍼졌을 거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그치. 뽀송뽀송하고 안락한 곳에서 맞아. 에어컨도 딱 틀어놓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 저 사람들의 그런 뭔가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난 되게 안전하게 먹는 그 느낌.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예쁜 창문이 있는데 저게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면은 그 물방울 맺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아트피스처럼 느껴지잖아요. 안에서는 아름답죠.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네. 그 네. 스토리네. 이번에는 확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끄집어 와서 대표님한테 컨펌 받지 않았어요.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안 꺼내 왔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처음에? 대표님은 그게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게 뭐 그렇게 뭐 영감 받긴 했지만 뭐 엄청 멋있다라고 생각을 멋진 안 스토리는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구나. 근데 전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공감이 너무 되잖아요. 재밌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끄집어 나와서 이제 이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비 오는 날 난 뭐 할까? 친구랑 나가기가 취소되면 뭐 할까? 다 불러다가 집에서 비디오 게임 하지 않을까?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할 때 뭘 했냐면 카드 게임 우리 막 비디오 게임하고 카드 게임 많이 했었으니까 카드 그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카드 게임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게임 중에 이게 모래성 뺏기 있잖아요. 네. 그 깃발 넘어지는 거. 네. 그 모래에다가 간 커피를 같이 섞어가지고 힘껏 이렇게 쥐어서 올 때 커피 향이 확 오게. 그러니까 그날의 그 포인트는 결국 향이 잘 전달해서 커피 맛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지는 건데 그 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살라댕 엠버시라는 브랜드랑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살라댕 엠버시는 되게 로맨틱한 무드고 네. 호우주입은 좀 시니컬해요. 네. 근데 우리가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성공했을 때나 그러잖아. 그쵸. 비온지 갬.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다 타로 카드 점을 놨는데 호우주의보에서는 일부러 비온 뒤 내 인생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언젠가 그래서 성공운만 보게 하고 살라댕 엠버시에서는 애정운만 보게 했어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은 걸 다 볼 수 있게 하면은 재밌다. 안 넘어갈 거니까 우린 두 날 같이 오픈하니까 두 군데를 다 가봐야 되니까
가까운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팀이 뭔가 향수 브랜드랑 코어하고 싶다 해서 선택했던 향수가 있었는데 비 온 다음에 그 숲에서 나는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타고 이제 올라와서 리셉션에 오게 되면은 종이백 있잖아요. 네. 종이백에다가 그 향수를 한번 뿌려드려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약간 좀 웃길 수 있는데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게 했어요. 그럼 맡으면은 그 숲에 비온 그 비의 향을 느끼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그 향수 새 거를 하나 선물로 넣어드리고 플라이어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그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 스티커를 다 받아서 다시 여기로 오시면 엄청 큰 장우산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 투명 장우산 그날 만든. 네. 그러면 그 게임들을 하면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2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해요. 올라가면 첫 번째 게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카드 게임이에요. 게임을 우선 하고. 네, 우선 친구들이랑 그 집에서 할 때 게임하는 것처럼 그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딜러랑 해서 이기면은 선물을 쬐끄만 걸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커피콩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샤쉐, 그러니까 방향제 같은 걸 그쵸, 드려요. 그쵸. 그럼 그걸 종이백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카드 게임 한 다음에 모래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타로 카드도 하고 또 다른 뭐 그다음에 음료도 마시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 파티가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2시부터 6시까지인가 아닌가 아니면 3시부터 8시까지인가 했던 것 같은데 한 5시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어떤 여성분이 카드 게임을 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여러 개를 구성해 놓고 이걸 다 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카페는 랜덤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해놨는데 네. 당시에는 45분 있으면 15분 정도 비 내리고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네. 혹시 막 행사장이나 파티 같은 거 가면은 아시겠지만 둠칫둠칫 그쵸, 하고 그쵸. 팝업 같은 거. 의미 없는 그 케이터링과 이상한 술 맛없는 술 같은 거 있고 그거 좀 먹다가 야 두리번거리다가.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한테 인사만 하고 진짜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간다. 네, 거의 10분 15분 안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전 그렇게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 비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거를 진짜 비 온 날 이렇게 여유롭게 즐겨야 되는데 10분 15분 만에 가면은 그 즐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진짜 진면목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러닝 타임을 게임을 다 하고 다 했을 때 1시간 반 정도를 걸리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시간 안에 그 비 내리는 거를 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막 게임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다 창밖을 봐. 그리고 기획한 건 아니었지만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또 이렇게 다 이쁘게 뜨고. 그래요? 네. 그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도 그렇게 쬐끄맣게 떠요. 그 물 그 있는 그 안에서. 안에 그 실외에 그 비가 오. 실외에 비를 내리게 했는데 그 실외에 그러면 비를 받아야 되는 뭔가 쬐끄만 그걸 뭐라고 순환기 표현해야 같은 거? 네, 거기에 이제 무지개가 쬐끄맣게 뜨는데 아,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저는 항상 제 거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오픈할 때 포토스팟을 미리 찍어서 제 SNS에 올리거든요. 이렇게 찍을 수 있다. 네, 제가 뭐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초대하는 사람들 저를 지인이거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SNS를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서 제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그날도 어디서 찍을까를 저희 팀원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비 내릴 때 야 그럼 우산 들고 찍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우산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다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비가 막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막 사진 찍으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니지만 그 대표님이 보여 창밖으로 봤던 우산 쓰고선 비 피해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뽀송뽀송 안락한 이 공간에서 커피랑 그쵸.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저 비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되게 꼬스울 수 있는. 근데 막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경험 자체가 우리가 원치 않을 때 비가 내리면 재앙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에게는 내가 원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맞을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실제로 그렇게 막 게임을 하시고서 저 행사 때 제가 거의 대부분 보면 상주 시간이 30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날은 오픈과 동시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끝날 때까지 한 600명 한 600명 정도가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일 행사 동안에 그 중에 한 7, 80명 정도는 행사 시작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나 보다. 네. 거의 집을 안 가고. 네, 그래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쨌든 그 컨셉을 제대로 좀 인식시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도 뭔가 좀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핵심으로 숨겨놨던 그 이벤트가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비온 향을 뿌린 종이백에다가 커피 향이 나는 샤쉐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걸 누군가는 자기 차에다 던져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집에 가지고 가서 테이블에 받아가지고. 놔둬서 그쵸. 그다음에 잤겠죠. 자고 일어나면은 아니면 차를 다시 타고 나가려고 차를 문을 열면은 안에서 향기가 비온 향에 커피 향이 나는 거죠. 어. 그러면 그 향을 맡으면서 한 번 더 레인 리포트를 연상하고 하고. 그 추억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날 행사장에 그 수십 명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경험들을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어저께 레인 리포트 그 향이 났다. 그리워서 또 먹으러 온다. 라면서 일주일 안에 또 재방문하신 분들이 정식 오픈하는데 재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여기를 소개하려고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다시 한번 그거 느끼고 싶어서 왔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브랜드의 행사니까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부르고 끝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지 이 브랜드의 그 창작의 의도와 그다음에 이 브랜드가 탄생한 그 정체성과 방향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다음에 몸으로도 직접 체감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할까를 설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사례이긴 하죠. 네. 그 지금 얘기하신 브랜드들이 다 엄청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힙하다라는 말을 듣는 브랜드들인데 이 힙하다라는 단어도 뭔가 좀 새롭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힙한 브랜드란 어떤 건지. 뭐 회사 다닐 당시에는 이제 회사 측의 이야기를 위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간혹 이제 기자님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힙한 브랜드들이랑 트렌디한 브랜드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기획하고 만드세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행에 빠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시는데 제가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정말 트렌드에 능했나? 빨랐나? 그랬던가?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행에 민감한 브랜드도 아니고 그럼 힙하다는 뜻은 뭘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 그나마 좀 가장 이해가 좋았던 거는 힙합에서 힙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힙합 얘기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그 힙합의 힙이 딱 뭔가 들썩이는 이런 느낌이고 뭔가 네, 그걸 또 한국어로 누군가 설명할 때 네이버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힙하다의 뜻 막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맞아. 다 나오죠. 블로그나 지식인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트렌디하다, 딱 맞다, 찰떡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힙하다는 단어를 쓸 때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 트렌디한 사람들을 보면서 힙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걸 되게 잘 어울리고 잘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힙하다고 쓸 가능성이 더 커요. 단지 그것이 요즘에 트렌디에 맞았기 때문에 그 트렌디함이라고 오인할 수 있겠지만 힙합 되게 음악을 멋있게 하고 락커가 락 음악을 멋있게 하면 되게 힙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의미의 뜻은 잘 어울린다 라고 저는 인식이 돼요. 그래 놓고 저희 브랜드를 놓고 보니까 저희는 도넛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는 것이 트렌드여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이해도를 높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힙하다는 표현으로서 찬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힙하다는 뜻을 그럼 다시 바꿔내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더 멋있다. 나도 너 그런 걸 따라하고 싶고 향유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러니까 너답다 라는 이야기를 너다움을 넘어서 주변 친구들 보면은 옷을 좀 특이하게 입는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특이하게 드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 뭐야 하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저거 나 저거 하나 사볼까?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 이게 딱 힙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처음엔 저 뭐지? 근데 너답네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해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파이가 넘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맞죠? 트렌드를 이끄는. 네, 저는 유행을 따라가는 순간 이미 유행에 뒤처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행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유행을 만드는 건 내가 다음 시즌에는 이게 유행일 거야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줌으로써 근데 그거를 따라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유행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힙하다는 단어가 정말 나를 추종하고 싶고 내가 만들어온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펙을 받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런 힙한 브랜드가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어려운 사실 이야기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옷을 입으면은 멋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과해 보이고. 네. 근데 항상 내가 평소에 하던 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맨날 피아노 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맨날 피아노 치는 행위일 수 있는데 누군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막 일을 할 때 막 브랜딩 같은 거 막 글 같은 거 쓰고 마케팅을 하고 할 때
그걸 누군가 보면은 되게 멋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상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일상에 내가 하는 하나의 행위이자 그다음에 나의 그런 과정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이다 보면 전 그게 결국 멋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브랜드에 힘 주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상대방들이 공감할 수 있게 얼마나 잘 설계해주고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 발견을 하고 네. 그거를 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꾸준하게 열심히 해와야지 그거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같이 벼락치기처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브랜딩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듯이 꾸준하게 내가 질리지 않게 운동도 너무 그래서 내 다음 달 몸짱 되니까 오늘 5시간 했어. 다음 달 몸살 나가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그걸 질리지 않고 재밌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보는 사람도 네. 저렇게 하네, 진짜 잘한다, 이렇게 딱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엉뚱한 거 하면 왜 저렇게 했지? 안 어울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붙여주고 싶은 게 그런 마케팅과 브랜딩이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맞아. 전 이 운동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케팅은 그거예요. 크로스핏이냐 네. 아니면은 런닝이냐 아니면 테니스냐 수단인 거죠. 맞아요. 브랜딩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브랜딩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수단이 바로 마케팅인 거죠. 네. 근데 같이 이렇게 토니바퀴처럼 갈 수밖에 없네요. 그쵸? 지금 막 힙한 브랜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막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거를 실수를 했길래 그렇게 반짝하고 사라졌을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힙한 브랜드가 되는 길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브랜딩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브랜드들이 저는 금방 없어진다 생각해요. 뭐 예로 들자면 노티드가 되게 도넛이라는 카테고리를 굉장히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쁜 박스에 대한 패키징에 대한 테이크아웃에 대한 거를 이슈화 시켰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전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그 저변에 브랜딩으로서 계속 해왔던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이 고객들에 공감이 되면서 이 브랜드를 더 사랑받게 한 건데 노티드의 도넛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느냐? 아니에요. 노티드의 박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박스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와 맞아.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저희 매장에 와서 이걸 선물로 사지도 않고 와서 어떻게 봤냐면 노티드넛 먹어보고 야 이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면 돼. 더 크게 만들면 돼. 크림 더 넣으면 돼. 박스 야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더 유명한 디자이너 불러다가 하면 돼. 해서 출시를 한 거죠. 처음에는 뭐 더 예쁘고 뭐 맛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 이유가 Y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 더 예쁜 박스는 앞으로 다른 브랜드 더 나올 것이고 맞아요. 더 맛있는 도넛들은 더 나올 것인데 그것을 소구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브랜딩이라는 방향을 지킨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들은 수단으로 보고서 더 예쁜 박스와 더 맛있는 도넛 아니면 더 싸면은 돼라는 식의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이목을 끌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티드 도넛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노티드 박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예뻤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한테는 너무 맛있었고 너무 예쁜 박스였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과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게 선물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고 그다음에 그게 감사함이 전달되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컵이라고 했을 때 이 컵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예쁜 컵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준 되게 소중한 컵일 수 있잖아요. 의미 부여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를 저는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반짝했던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했고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벤치마킹은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 이제 겉만 보고 네. 비슷하게 따라 했다가는 약간 그렇게 좀 반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분석이 됐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이제 브랜딩 할 때 제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브랜딩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은 전 나침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침반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보고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평평한 바닥에서 걸어간다고 했을 때는 북쪽으로 갈 거면 북쪽 보고 그냥 걸어가면은 북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을 헤엄쳐서 간다고 해볼게요. 북쪽 나침반을 본다면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 북쪽 가고 있을까요?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물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그쵸, 크잖아요. 그쵸. 망망대해 모래밭이야.
좌우를 봐도 다 똑같아. 근데 북쪽이라고 가면 북쪽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확인하면서 저기구나 가는 게 필요한데 어떤 브랜드는 정체성 정할해서 오케이, 방향성 정할해서 오케이, 우리 북쪽 정했어, 달려. 그다음에 그걸 안 봐요. 그럼 열심히 가다 보는데 와, 다 왔어? 딴 길로 가고 있어. 왜 여긴 어디지? 왜 이리로 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또 보이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네.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딴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브랜딩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의 뭐 전략이나 기술로서 표현하지 않고 이걸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이라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봐야지 아는 거고 꾸준하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열심히 몸을 운동하고 아니면 뭐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하는 과정들이 결국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이게 정답처럼 1번 정답 끝 이게 아니라 과정들이 결국 어느 순간 미세하게 변화되면서 완성이 점점 돼가고, 그러니까 완벽한 완성이 없이 완성의 완성을 더해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전 브랜딩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브랜드를 보면은 그냥 이걸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딱 생각하고서 오케이 끝 가자 하고 백 체크업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맞아. 결국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원래 원했던 방향과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허준님이 이제 브랜딩 할 때는 그걸 계속 체킹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있으세요? 뭔가? 우선은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팀원들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랑 해서 뭐 저는 사실 분기별로 체크하려고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를 혼자서 그 웜업하는 것도 있고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우리 이거 맞나? 아닌가?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명확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나? 이거를 고객들의 피드백으로도 엄청 많이 보려고 해요. GFFG 때 뭐 전략을 짜는 것보다 더 많이 했던 시간이 모니터링이었어요. 전 브랜드의 모니터링을 다 하고 해시태그, 위치 태그,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구글 가리지 않고 다 보면서 거기서 불만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까? 그다음에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계속 뭔가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진짜 많이 했었고요.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모니터링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컨텐츠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줄 서서 먹었는데 음식이 사실 맛이 없었어. 근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야. 맞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리시거든요. 그렇죠, 올려. 근데 올리면서 거기다가 근데 음식 쉐시야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쓰기 민망하잖아요. 음식 얘기를 안 해. 혹은 아니면 나쁘지 않았음, 뭐 맛있었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거의 진심이 어디서 나오면 친한 친구가 야 나도 가볼래. 그거 진짜 맛있어. 그러더니 거기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네 댓글이 달린단 말이죠. 봐야 되는데 댓글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본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보고 맞아. 내가 가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업하는 거를 루틴화했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브랜드는 일단 아무리 작아도 네. 팬이 있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게면은 단골이 있는 브랜드.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브랜드들을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단골, 찐 단골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오는 게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제가 단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단골이라는 우선 정의를 먼저 정하고 넘어가자면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거기서 만약에 커피를 사서 루틴처럼 간다 라고 했을 때 100번 이상 거기를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스타벅스의 단골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왜냐면 아침에 그냥 가서 사는 어떤 메가커피 매일 가서 사는 그 뭔가 루틴인 거지 단골로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거기 갔는데 그 점원이 주님 또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무슨 프라푸치노죠? 네, 준비 드릴게요. 그렇게 유대랑 나를 알고 있어. 나를 알고 있고 서로에 대한 유대가 있으면 전 그게 단골이라 생각하고 결국 그게 팬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네. 결국 팬이라는 것은 유대가 있어야 돼요. 팬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내가 좋아하는 그 뭐 연예인은 뭐든 나한테 아는 척 해주거나. 네. 예를 들어 뭐 방탄의 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오빠 하면서 누가 손드는데 같이. 너 저번에 머리 길었었는데 잘랐네 이쁘다 하고 지나가면 그 친구는 기절하지. 네, 그쵸. 그게 팬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알고 있고 나도 그에게 가치가 있고 알고 있다는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브랜드들 중에서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멋있는 거 만들고 막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손님들 다 기억할 수 없고 한 명 한 명 다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돼요. 일단. 네, 그러니까 많은 디렉터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일본한테 배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맛이나 구현력, 그다음에 그런 모양 같은 거에서는 배울 게 없다.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해요. 근데 전 최근에 일본을 한번 오래간만에 네.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한국이 되게 많이 멀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한 음식점을 한 10군데 이상 갔거든요. 정말로 막 몇천 원짜리 음식을 파는 곳부터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파는 곳까지 친절함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실제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와서 그 기사님들한테 커피를 사려고 갔거든요. 종업원이 2명이 계신데 뭐 한가한 시간이니까 한 분은 나오셔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이 이제 음료를 다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픽업하고 나가는 순간에 저 종업원은 저한테 안녕히 가세요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손님이 앞에 움직이나 뭐 하나 그냥 나 쉬는 시간이다 이거야. 근데 그건 서비스업에서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 사람까지 저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면 더 가고 싶겠죠. 나 커피 마시면 여기 가야겠다.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 중에서 무조건 여기 가야겠다. 여기 되게 친절하네. 이게 되겠죠. 맞아.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많이 기억 못하겠지만 기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 책에서도 언급했던 그 김병문이라고 코즈믹 버거라고 이제 부산발에서 이제 햄버거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네. 실제로 저 이제 일할 때 다운타운의 청담의 매니저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떤 손님이 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이제 매대에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누굴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누굴 찾지? 그래서 혹시 주문하시겠어요? 예. 그 혹시 이제 치즈버거랑요. 근데 감자튀김 요거랑요. 근데 혹시 그 사투리 쓰시는 남자분은 안 계세요? 누구 말씀하시? 김병문 매니저님이요? 예. 지금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좀 이따 오실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햄버거를. 그러면 병문 매니저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계산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손님한테 가요. 그래서 어깨에 손 돌리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포스에 있는 친구는 보고서 지인이었나 보다, 친구였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근데 병문 매니저님 친구분이세요? 뭐 아까 찾으시길래 했더니 너 누군지 몰라? 그래서 누구신데요? 단골이잖아. 이 친구는 한 번 보면은 거의 기억하려고 해요. 왼상착이나 뭐다음에 심지어 막 보면 사투리 쓰면서 맞아.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모자 구하기 힘든 건데 쓰고 오셨네. 멋있네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그 음식 가고 싶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미 지인이야. 지인처럼 돼서 음식 드시면서 서비스 더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 손님은 맞아.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 걔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냐? 뭐 이 외모라든지 아니면 그 특징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노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양파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양파를 넣었다 컴플레인 강하게 걸렸던 고객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상착의를 좀 적어놔. 심각할 때는 CCTV를 보고서 다시 그 모습을 좀 기록해서 심각할 때 고객들이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잖아요. 이 고객님 되게 자주 오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서비스가 나가는 거예요. 또 오셨어요? 양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양파 빼는 거 맞죠? 그러면 기억하고 있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를 더 다르게 친근하게 느끼겠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걸 전 매장으로 확대하면서 심지어 노티드나 니틀렉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고 그런 뭔가 오더노트처럼 우리는 그런 고객들의 단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좀 기록해서 그들에 맞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단골이 100명이라고 100명을 다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잘 기억될 수 있고 자주 오는 사람들 위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혼자 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꼭 데리고 와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면서 새로운 단골들이 생기는 거야. 저번에 누구랑 오셨던 분이시죠? 또 오셨던 분이시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물고 또 오셨던 분이시죠? 하면서 단골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관계들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싫은 애한테 말 걸기 싫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번도 말 걸고 싶잖아요. 그 고객들한테도 똑같이 해주면은 그 고객들을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는 척하는 것도 진짜 부담스러워 싫은데요. 난 아이인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메뉴에 그냥 감자튀김을 하나 더 해서 줘요. 그러면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뭘 먹다가 나중에는 와서 얘기해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 자주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아.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여기 음료도 막 하나 더 챙겨주고 그러면 테이크아웃 할 때 알고 있구나 나를. 나한테 막 아시죠? 이게 아니지만 알고 있구나. 그게 사실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일 수 있거든요. 맞아. 저도 최근에 원래
되게 자주 가던 파스타집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가서 몇 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딱 보자마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감동이 면서 맞아 여기 나의 소울푸드였고 여기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었는데 딴 사람한테 다 알려줘야겠다 이러면서 또 막 인스타 올려가지고 막 여기 다 가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 미소와 인사의 힘은 저는 엄청 강력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어저께 바로 겪었던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사 갈 집에 짐들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신 할머님이 계세요. 근데 보시니까 저보다 높은 층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되게 처음 보는 사이고 요즘 사람들까지 그런 거 되게 어색해 하잖아요. 네. 아래 저 외모 특이하니까 훑어보시더니 예, 안녕하세요. 뭐 이사 오시나 봐요. 그래서 네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인사하고서 또 짐 하고서 또 내려오는데 또 같이 탔어요. 어머니 또 뵙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때 이제 웃으시면서 자기 뭐 아들이 지금 데리러 온다 서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한다. 아드님이랑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고 나왔던 거거든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이게 의자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아드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유 참 좋은 청년이라고 나중에 우리 집 몇 호니까 올라오라고 내가 커피라도 해줄게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러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 거는 말 붙여드리고 먼저 인사드리고 어른이가 공경해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고객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고객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진심을 담으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재화라는 것이 그냥 그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하게 제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직접 가서 만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이 그 재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아. 이게 그러니까 유통이 끼면은 비싸진다는 인식이 있어도 온라인으로 다 사고 하니까 매장 가서도 뭔가 이 컵을 산다고 해도 매장에서는 3만 원인데 온라인 최저가로 하면 2만 5천 원이야. 그럼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만져보고 경험하고 하는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접객하는 그 서비스까지가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배제시키는 브랜드들이 저는 요즘 많은 것 같아 너무 슬퍼요. 근데 그거를 최상으로 꼭 챙겨드리고 고객들에게 줄 수 있을 때 그걸 공감했을 때 고객들은 훨씬 더 이 브랜드를 더 깊고 그다음에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진짜 맛있는 데도 많고 멋있는 데도 너무 많은데 거기서의 경쟁력은 사실은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사실 했는데 네. 사실 요 이야기들이 요 앞에 있는 책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허준님 책에 더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책이 혹시 첫 책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원래 맞춤법도 되게 많이 틀리고 글에 그 맥락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쓰면서 저에 대한 일과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뭔가 쓰고 나니까 저의 짧은 몇 년간의 인생을 정돈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뭔가 그래서 이 책에 처음에는 브랜딩 관련 얘기니까 브랜딩에 대한 뭐 브랜딩의 법칙 1, 브랜딩의 법칙 2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뭔가 기술처럼 알려드려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보다는 쓰다 보니까 그냥 제 일기처럼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브랜딩이라는 것이 제 말이 정답이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네들도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브랜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하나의 조미료 같은 아니면 음식의 재료 같은 식으로 저는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책을 쓰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쓴 이유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뭐 일기처럼 쓰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하나하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되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아마 그 브랜드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참고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책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뭔가 이런 카페나 이런 오프라인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오늘 얘기한 뭐 단골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브랜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사실은 꼭 그런 브랜드만이 아니라 이런 뭐 유튜브를 만드는 브랜드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뭐 다양한 뭐
뭐 옷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자기 거에 해보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얘기 좀 첨언 드리자면은 네. 처음에 패션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아. GFBG는 F&B고 네. 글로설은 F&B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간 비즈니스 사업이거든요. 저는 의식주 세 개를 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브랜딩을 했었었는데 누군가는 디렉터님 이렇게 뭔가 업종이 바뀌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업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업종이 있고 업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업종은 브랜딩과 마케팅으로 디폴트였는데 업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제공해야 되는 소비자들이 소비해야 맞아. 되는 그 서비스와 제품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브랜딩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양한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구매해야 되는 고객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내 진심을 전달하고 그들이 그 진심을 받아서 공감하게 되면서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어준님과의 대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힙한 브랜드 뭔지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서로의 레퍼런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허준님이 또 브랜딩에 영감을 주는 도구들 챙겨오셨죠? 네네. 이 도구들은 요즘사의 이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사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 글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고 안녕. 안녕. 어디 보고 해야 되나요? 카메라 요거 이제 안녕. 처음으로 안녕. 재밌게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